안녕하세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이에요, 벌써. 목요일은 금요일로 가는, 와, 벌써 이렇게 됐나요? 참 바쁘게 지나가고 있네요. 할 일 없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각이 10시 27분인가요? 27분, 28분 가리키고 있어요. 날짜하고 시간은 잘 숫자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럼 시작해 볼까요? 계속. 어저께는 나를 얼마나 더 좋아하셨던가를 쉽게 느낄 수 있었다. 에서 끝이 났습니다. 얘야, 어느 날 저녁 이모님이 말씀하셨다. 올여름엔 뭘 할 계획인지 모르겠다만 내가 할 것을 결정하기 전에 내 계획을 먼저 알고 싶구나. 내가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말이다. 저는 아직 이렇다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그냥 여행이나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 중이에요. 이모님이 말을 이으셨다. 잘 알겠지만 풍계즈 마루에산과 마찬가지로 내가 온다면 우리 집에서도 언제나 대환영이란다. 하긴 거기에 가면 내 외숙과 질레트도 기뻐하겠지만. 알레사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아, 참 그렇지. 미안하구나. 난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줄리에트라고 짐작하고 있었다. 내 외숙이 나에게 말해주기 전까지는 말이야. 그것도 채 한 달이 안 되었지. 너도 알다시피 나는 너희를 사랑하지만 너희들을 잘 몰라. 너희들 볼 기회도 별로 없었고. 그런데다 나는 자상한 성격도 못 돼서 내게 관련되지 않은 것을 바라볼 겨를도 없었고 내가 항상 줄리에트와 노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그 애는 아주 예쁘고 쾌활하고 해서. 네, 저는 아직도 줄리에트와 함께 즐겨 놀아요. 그러나 제가 사랑하는 건 알리사예요. 좋아요, 좋아. 그거야 내 마음이지. 너도 알겠지만 나는 알리사를 모른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야. 그 애는 제 동생보다 말수도 적지. 내가 그 애를 택했다면 분명 훌륭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모님, 저는 알리사를 택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화내지 마라, 제롬.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말한 것 아니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너한테 말하려 했던 것을 잊었구나. 아, 참 그렇지. 물론 이런 일은 모두 결혼으로 귀결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넌 지금 상을 입었으니 예절에 맞게 약혼할 수 없는 노릇이고 게다가 너는 아직 어리고 하니 내가 어머니와 함께 같이 있을 수 없게 된 지금에는 퐁게 마르지에서 지내는 것이 좀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네, 이모님. 바로 그 때문에 제가 여행 이야기를 꺼냈던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얘야, 내가 내 곁에 있는 것이 만사가 순조로울 것 같아서 나는 이번 여름이 한동안을 비워두었단다. 부탁만 드리면 미스 애시버튼도 가까이 저와 같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이 와줄 수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녀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나도 함께 가겠다. 가련한 내 어머니를 대신하겠다고 주하는 건 아니다. 이모님은 갑자기 흐느끼시더니 덧붙여 말씀하셨다. 다만 나는 집안일이나 돌보련다. 그러면 너나 내 외숙으로 그리고 알리사도 거북하게 느껴지지 않을 게다. 펠리시 이모님은 우리에게 있어 당신의 존재를 오해하고 있었다. 사실상 우리가 거북스러움을 느끼는 것은 단지 그분 때문이었다. 이모님은 예고하셨던 대로 7월 풍계주 마루에 자리를 잡으셨는데 미슈 애시버튼과 나도 뒤이어 그곳으로 갔다. 집안일을 보살피며 알리세를 돕는 이유로 이모님은 그렇게 조용하던 그 집안을 끊임없는 소란 속으로 몰고 갔다. 우리들에게 기분 좋게 대하시려는 또 그분 말씀대로 일을 수월하게 하려는 그녀의 극성이 너무나 지나쳐서 알레사 나는 이모님 앞에서는 종종 거북스럽고 반벙어리가 되다시피 했다. 이모님은 우리가 쌀쌀맞다고 생각하셨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잠자고 있지 않을 경우에라도 이모님은 우리 사랑이 어떤 성질의 것이었는지 이해하실 수 있었을까? 반면 줄리에트는 그런 과장된 이모님의 성격과 썩 잘 어울렸다. 그리고 이모님이 작은 조카딸을 눈에 띄게 편애하시는 것을 보고는 무의식 중에 어떤 반감이 이모님에 대한 나의 애정을 저해했는지도 모른다.
어느 날 아침 우편물이 도착한 후 이모님은 나를 부르셨다. 가야순 제롬, 정말로 미안하게 됐구나. 딸이 아프다고 해서 내게 나오라는구나. 나는 너희들과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부질없는 조심성으로 가득 찬 나는 이모님이 떠나신 후 계속 푼게주 마루에 머물러야 할지 어떨지 몰라 외삼촌을 뵈러 갔다. 말을 꺼내자마자 외삼촌은 소리쳤다. 가장 자연스러운 일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누님은 또 무슨 수를 쓰셨단 말이냐? 그런데 제롬, 너는 왜 우리 곁을 떠나려 하니? 너는 이미 내 자식이나 다름없지 않니? 이모님은 푼게주 마루에서 2주 동안 머물러 계셨다. 이모님이 떠나자마자 집안은 예전의 고향을 되찾았으며 행복과도 같은 그 안온함이 다시 온 집안에 자리 잡게 되었다. 내가 당한 상은 알리사와의 사랑을 어둡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층 심화시켜 주었다. 마치 메아리 치듯 우리 내면이 조그만 움직임조차도 서로에게 잘 들려오는 단조롭고도 조용한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모님이 떠나신 지 며칠 후 저녁 식탁에서 우리는 이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화제로 삼았다. 나는 지금도 그 얘기가 생생하게 기억된다. 그게 무슨 소리라리람?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인생의 파도가 이제는 그분이 영혼에 휴식을 남겨줄 수 없을까?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여. 너희 그림자는 이제 무엇이 되었느뇨? 슈타인 부인을 두고 그 영혼 속에 비친 세계를 보면 아름다운 리라라고 썼던 괴테 말이 생각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즉시 인간의 능력이 계급 같은 거 만들고 명상의 능력을 그 최고 위로 놓았다. 그때까지 잠자코 계시던 외삼촌이 슬픈 미소를 지으시며 우리에게 이야기를 이으셨다. 얘들아, 이미 부서진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당신이 영상을 알아보실 거다. 인생이 어느 한순간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너희들 마음에 들지 않은 가련한 누님의 행동도 다 수많은 시간에서 기인된 것이란다. 그 사건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나로서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가혹하게 누님을 비판할 수가 없구나. 그토록 유쾌했던 젊은 날의 계기도 늙어가면서 조금씩 부서지는 법이란다. 너희들이 지금 소란스럽다고 하고 펠렛이 누님이 성격도 처음에는 매력적인 충동, 직설적인 과감성, 순식간에 자신을 내맡긴 성격, 우아함 같은 것일 뿐이었어. 우리들도 오늘 너희들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고 확신한단다. 제롬, 나는 너와 아주 비슷했었지. 어쩌면 내가 아는 것 이상으로 흡사했었을 거야. 펠리사는 지금의 줄리에트 모습과 흡사했었지. 그때 그래 몸매까지도 말이야. 외삼촌은 줄리에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덮쳤다. 때때로 내 목소리를 들으면 불현듯 누님이 모습이 떠오르곤 한단다. 그 누님은 너와 같은 미소를 지니셨다. 그리고 지금은 사라졌지만 너처럼 때때로 팔꿈치를 짚고 깍지 낀 두 손에 이마를 기대서 한참 동안 꼼짝 않고 앉아있곤 했단다. 그때 엘시베트니 내게로 고개를 돌리시더니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를 말씀하셨다. 알레사는 마치 내 어머니를 연상하게 하는구나. 그의 여름은 찬란했다. 모든 것이 나비 푸르름이 스며 있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의 열전은 어떠한 불행도 죽음도 이겨낼 수 있었다. 어두운 그림자는 마침내 우리 곁에서 물러갔다. 나는 매일 아침 기쁨이 가득하여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떠오르는 해를 맞으러 달려나가곤 했다. 지금도 그 시절을 회상해 보면 이슬에 흠뻑 젖은 새벽의 머리에 떠오른다. 매일 밤 늦게까지 함께 있고 하던 언니보단 일찍 일어나는 줄리에트가 나와 함께 아침을 맞으러 내려가곤 했다. 그녀는 알레사와 나 사이에서 전날짜가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줄리에트에게 우리 사랑을 얘기했으며 그녀는 내 얘기를 듣는 것이 실증이 내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알레사에게는 감히 말하지 못한 것을 줄리에트에겐 털어놓곤 했다. 나는 알레사 앞에선 사랑이 벅차올라 거북해지고 소심해지는 것이었다. 알레사는 나의 이런 장난을 가만히 놔두는가 싶었고 결국 우리 이야기는 자기에 대한 것일 뿐임을 모르거나 혹은 모르는 척하면서 내가 줄리에트와 쾌활하게 얘기하는 것을 재밌어하는 것 같기도 했다. 사랑이 미미한 표리여. 벅차오르는 사랑이 섬세한 표리여. 어떤 심리스러운 길을 통해 너는 웃음에서 눈물로 가장 순전한 기쁨에서 까다로운 덕성의 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가. 그의 여름은 너무도 맑고 쏜살같이 미끄러져 도망쳤기 때문에 오늘 나의 기억은 그 쏜살같이 도망친 날들에게서 아무것도 붙잡을 수가 없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대화였고 독서였다. 나는 너무나 슬픈 꿈을 꾸었어. 방학이 끝나가던 어느 날 아침 알레사가 나에게 말했다. 나는 살아있는데 내가 죽은 거야. 내가 죽은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죽었다는 거였어. 그건 너무 무서운 일이었어.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나는 내가 여행 중일 뿐이라는 마음으로 작정했지. 우리는 서로 헤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너를 뒤쫓아갈 어떤 방법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래 그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그 안간힘을 쓰는 바람에 그만 잠에서 깨고 말았어. 아직까지 난 꿈속에서 잠겨있는 것 같아. 마치 내가 계속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 아직도 우린 헤어져 있고 오랫동안 너와 헤어져 있을 것 같지 뭐야. 잠시 후 그녀는 다시 나직하게 덮쳤다. 일생 동안 말이야. 그리고 일생 동안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 같은 거야. 무엇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서로를 만나기 위한 크나큰 노력이지. 나는 그녀의 얘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나 혹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했다. 그 이야기에 항분이라도 하려는 듯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말했다. 사실 나도 어젯밤 너와 열렬히 결혼하고 싶어하는 꿈을 꾸었지. 마치 죽음 위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는 것 같았어. 너는 죽음이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녀가 말이었다. 내 말 뜻은 반대로 죽음은 우리를 더 가까이 접근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 살아있는 동안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을 접근시켜 줄 수도 있어. 그날 아침 이야기는 내 가슴에 너무도 깊이 스며들어 나는 아직도 우리가 나는 억양까지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그 이야기의 중요성을 깨닫은 것은 훨씬 후의 일이었다. 여름은 점점 그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벌써 대부분이 밭이 비어있어 시야가 먼 곳까지 훤히 튀었다. 떠나기 이틀 전 나는 저녁 무렵 질리에트와 함께 저녁이 작은 숲 쪽을 향하여 내려갔다. 어제 알리사에게 낭송해 줄 게 뭐였어? 질리에트가 나에게 물었다. 언제 말이야? 이해함이 채굴터 옆 벤치에서 우리가 두 사람만 남겨두고 왔을 때 말이야. 아, 보들레르? 프랑스 시인 비평가의 시 몇 구절이었을 거야. 보들레르의 어떤 시인데? 나에겐 말해주고 싶지 않나 보지? 머지않아 우리는 차디찬 어둠 속에 잠기리니 나는 마지못해 입을 떼었으나 그녀는 이내 나를 막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내 말을 이었다. 잘 가라 너무도 짧은 우리 여름이 생기찬 빛이여. 이런 너도 알고 있었잖아? 나는 너무 놀라서 외쳤다. 나는 내가 시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왜 그렇지? 오빠가 나에게 시를 읊어주지 않았으니까. 그녀는 웃음을 지었지만 약간 시큰둥한 표정으로 말했다. 때로는 오빠가 나를 완전히 바보 취급을 하는 것 같아. 총명한 사람이라도 시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 내가 시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또 나한테 시를 읊어달라고 청한 적도 없었잖아. 그건 알리사 언니가 도맡았으니까. 그녀는 잠시 말을 끊더니 불쑥 이렇게 물었다. 오빠는 모레 꼭 떠나야 해? 아마도 그래야 할 거야. 올겨울에 뭐 할 거야? 고중 3번 1학년 학생이 되는 거지 뭐. 알리사 언니와는 언제 결혼할 생각이야? 군복무전은 아니고 장차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좀 더 잘 알게 되기 정도 아니고. 아직도 오빠는 그걸 몰라? 아직은 알고 싶지도 않아. 내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것이 너무도 많으니 선택해서 그것에만 매달려야만 할 시기는 가능한 한 미루는 것이지. 약혼을 연기하는 것도 얽매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야. 나는 대답 대신 어깨를 으쓱했다. 그러자 그녀가 다그쳤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약혼을 미루지? 왜 당장 약혼하지 않은 거야? 도대체 우리가 왜 약혼을 해야 하니? 세상에 우리를 알리지 않고도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알고 있는 것이 충분하지 않니? 알사에게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으로 난 흡족해. 그런데 넌 약속 같은 걸로 내 사랑을 메어 놓는 것이 더 좋아 보이니? 나는 안 그래. 내게 있어 약속 같은 건 다 사랑에 대한 모욕으로 보일 뿐이야. 아마도 난 알리사에게 어떤 의욕이 떠오를 경우에만 약혼하고 싶은 거야. 나에게 의욕이 생기는 건 알리사 쪽이 아닌데. 우리는 천천히 걸어갔다. 예전에 내가 뜻하지 않게 알리사와 외삼촌이 대할 엿듣게 되었던 정원이 바로 그곳에 다다랐다. 조금 전 정원으로 내려갔던 알리사가 어쩌면 그 둥근 갈림길에 앉아서 그녀 역시도 우리의 대화를 들을 수 있으리란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 순간 감히 그녀에게 직접 말하지 못했던 것을 들려줄 수 있다는 것이 곧 나를 유혹했다. 스스로의 내책략에 흥이 나서 나는 목소리를 높여 하면서 내 나이보단 약간 과장된 감격을 섞어 외쳤다. 나는 자신이 말에 깊이 빠져 있어서 줄리에트의 말을 통해 알리사가 내가 얘기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깨닫지 못했다. 사랑하는 내 영혼이 몸을 굽혀 거기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를 거울 속처럼 그 영혼 속에서 들여다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자신처럼 아니 우리 자신 이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면 그 애정 속에는 얼마나 큰 평온함이 깃들일 것인가. 그 사랑 속에는 얼마나 큰 순수함이 깃들일 것인가. 나의 자만심은 줄리엣의 동요를 내 보잘것없는 서정의 효과로 생각했다. 그녀는 갑작스럽게 내 어깨에 얼굴을 파묻혔다. 저런 오빠가 언니가 언니를 행복하게 해줄 걸 확신하고 싶어요. 만약 언니가 오빠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된다면 나는 오빠를 미워할 거예요. 그런데 줄리엣, 나는 그녀의 이 말을 들어 올리며 외쳤다.
그렇게 되면 나 자신도 나를 미워하고 말 거야. 내가 아직 내 생애를 결정짓고 싶지 않은 것은 알리사와 더불어 내 인생을 더 멋있게 시작하고 있는 거야. 나의 모든 미래는 알리사에게 달려있어. 알리사 없이 내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난 원치 않아. 오빠가 그렇게 얘기하면 언니는 뭐라고 말래? 알리사에게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우리가 아직 약혼하지 않은 것은 그 때문이기도 해. 우리는 결혼이나 결혼 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문제 삼은 적이 없어. 오, 질레트. 알리사와의 너무 삶은 너무도 아름답게 보여서 나는 감히 이해할 수 있겠니? 나는 감히 알리사에게 이런 얘기 꺼내지도 못해. 오빠는 행복이 알리사 언니에게 갑자기 사여들기를 바라는 모양이군요.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러나 난 조금 두려워. 내가 알리사를 두렵게 할까봐. 이해하겠니? 아니, 어렴풋하게 보이는 이 커다란 행복이 알리사를 겁나게 할까봐 두려운 거야. 언젠간 알리사에게 여행하고 싶지 않겠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 알리사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고. 어떤 도시가 있고 어떤 마을이 아름다우며 외지인들이 거기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자기는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이었어. 오빠는 여러 곳을 여행하고 싶지? 어느 곳이든 인생 전부가 나에게는 하나의 긴 여행으로 생각돼. 알리사와 함께 책이며 사람들이며 여러 나라들을 두루 거치는 긴 여행이 인생으로 생각되어지는 거야. 닻을 올린다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 보았니? 그럼 자주 생각나는 걸. 그녀가 말했다. 그러나 나는 질레트 얘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그 말이 마치 상처 입은 가련한 새처럼 땅에 떨어지게 내버려 둔 채 계속 말을 이어갔다. 밤에 떠나 새벽의 현란함 속에서 잠을 깬다. 불안한 파도 위에 오직 둘만이 있음을 느낀다. 그러고는 어렸을 때 지도에서 보았던 모든 것이 어두운 낯선 항구에 도착한다. 오빠의 팔에 기대는 알리사 언니와 함께 배에서 내리는 성교 위에 오빠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아마 우리는 곧장 우체국으로 갈 거야. 나는 웃으면서 덧붙였다. 줄리에트가 보낸 편지를 찾으러. 그 아이가 남아있을 풍게르 마르로부터 온 편지. 이젠 풍게주로 마르도 오빠네들에게 매우 작고 외지 스슬하고 또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생각될 테고. 이것이 그녀의 말이었던가? 나는 단언할 수가 없다. 다시 언급하지만 나는 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서 사랑의 표현 이외의 다른 어떤 표현에도 별로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둥근 갈림길에 이르고 있었다. 우리가 발길을 돌리려고 했을 때 갑자기 알리사가 그늘에서 나온 모습을 드러냈다. 창백한 알리사의 모습을 보자 줄리에트가 소리쳤다. 정말 몸이 좋지 않은 것 같아. 알리사가 서둘러 말했다. 바람이 차구나.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다음 그녀는 이내 우리와 헤어져 쟁걸음으로 집 쪽으로 돌아갔다. 언니는 우리 얘기를 다 들었어? 알리사가 조금 멀어지자마자 줄리에트가 외쳤다. 그렇지만 유달리 기분을 상하게 할 얘기는 하나도 없었잖아. 반대로. 갈래요. 줄리에트는 알리사를 쫓아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알리사는 저녁 식사 때 나타났지만 골치가 아프다고 하더니 자기 방으로 가버렸다. 우리 대화 가운데 무슨 말을 들었던 것일까? 나는 불안에 쌓인 채 우리 대화를 되뇌어 보았다. 그리고는 줄리에트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그녀와 너무 바짝 붙어서 산책을 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건 어렸을 때부터의 버릇이었고 우리가 그렇게 걷는 모습을 알리사 또한 여러 번 보아왔던 것이다. 내 잘못을 하나 둘 더듬어 찾으면서도 내가 귀 기울여 듣지 않았고 기억에도 잘 떠오르지 않은 줄리에트의 말을 알리사가 더 분명하게 들었으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조차 못했으니 얼마나 한심한 장님이었던가. 아무려면 어쩌랴. 나는 불안감에 온통 마음이 혼란스럽고 알리사가 나를 의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레 겁먹으면서도 다른 위험이라고는 상상도 못하였다. 그리고 내가 줄리에트에게 말했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줄리에트가 내게 한 얘기에 충격을 받아서 나는 스스로의 소심한 성격과 모든 우려를 배제하고 다음날 약혼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내가 떠나기 전날이었다. 나는 그녀의 모든 슬픔을 줄리에트와의 대화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녀가 나를 피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단둘이 만나지도 못한 채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에게 얘기하지도 못하고 떠나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나는 저녁 식사 전에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산업 목걸이를 걸고 있는 중이었다. 알리사는 그것을 걸리고 문에 등을 돌리고 서서 불 켜진 두 촛대 사이에 있는 거울을 어깨 너머로 쳐다보며 양팔을 들고 몸을 구부리고 있는 상태였다. 그녀가 처음 내 모습을 본 것은 거울로부터였는데 그녀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잠시 동안 계속해서 거울 속에 나를 쳐다보았다. 어머, 방문이 닫혀 있지 않았어. 그녀가 말했다. 놓고 했는데 대답이 없어서. 알리사, 내가 내일 떠나는 거 알지? 그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결국 고리를 채우지 못한 목걸이를 난로에 내려놓았다. 약혼이란 단어가 너무 직선적이고 부드럽지 않은 것 같아서 나는 그 말 대신 다른 표현법을 사용하여 말했다.
내 말뜻을 알아듣자마자 알리사는 비틀거리는 듯 하더니 난로에 몸을 기댔다. 그러나 나 자신도 너무 떨려서 그녀 쪽을 바라보기를 피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곁에 있었지만 눈을 들지 못한 채 그녀의 손을 조금 잡았다. 그녀를 손을 빼지는 않았으나 얼굴을 약간 숙인 채 내 손을 조금 들어 올리더니 입술에 갖다 대고는 나에게 반쯤 기는 채 중얼거렸다. 아니야, 제롬, 아니, 약혼하지는 마라, 제발. 내 가슴이 얼마나 심하게 고정쳤는지 그녀도 그것을 느꼈으리라 생각된다. 그녀는 한결 다정하게 말을 이었다. 아니야, 아직은. 그리고 내가 왜? 하고 그녀에게 묻자 조용히 대답했다. 무례할 사람은 나야. 왜지? 왜 바꾸려고 해? 나는 감히 전날의 대화를 그녀에게 이야기하지 못했으나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음을 느꼈는지 나의 생각에 대한 대답인 듯 그녀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봐, 제롬. 넌 잘못 생각하고 있어. 난 그렇게 커다란 행복이 필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이대로 행복하잖아?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려 했다. 난 그렇지 않아. 너와 헤어져야 하니까 말이야. 제롬, 오늘 저녁에 말할 수 없어. 우리 마지막 시간을 망치지 않도록 해. 안 돼, 안 돼. 난 언제까지도 널 사랑해. 마음 편히 가져. 내가 편지 쓸게. 약혼을 하지 않겠다고 이유를 설명하겠어. 편지 쓴다고 약속하겠어. 내일 내가 떠나자마자 이제 제발 가줘. 이런 내가 울고 있잖아. 그만 가줘. 그녀는 나를 밀치고 내게서 살짝 몸을 빼냈다. 그것이 우리 작별 인사였다. 그날 저녁 나는 그녀에게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고 다음 날 내가 떠나는 시간에조차 그녀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가 내가 탄 마차가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며 창가에 서서 작별의 인사를 보내는 모습을 보았을 뿐이다. 네, 잘 될 건가요? 어떻게? 그럼 3편은 이따가 와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점점 무리익어 가네요. 벌써 약혼이라니 대단하대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따가 점심 먹고 다시 만나기로 해요. 만날 수 없어도 여러분 제 목소리를 기억해 주시고 잘 들어주세요.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